삼국지 혼란기의 세상에는 수많은 인재와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장에서 단판 승부를 결심할 만큼 용맹했고, 또 어떤 이는 후방에서 병사를 지휘하며 전술을 꿰뚫고 천하를 꿰뚫는 지략가였죠.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한 발 물러나 큰 그림을 그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바로 이 한 걸음 물러나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간 인물들이 삼국지 시대의 4대 고수 위장 사망자, 애시다 고수 위장 사망라고 불렸습니다. 정사든 야사든 그들의 위장 사망 사건은 여러 방향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4대 고수 위장 사망자는 누구였을까요? 1. 요화, 려제화. 삼국지 혼란기, 영웅과 전략가들이 천하를 다투던 시대에도 모든 이가 전장의 화려한 전공이나 황제의 칭호로 이름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위장 사망과 변함없는 충성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촉한의 충신 요화입니다. 그는 적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연기하고 다시 유비 곁으로 돌아와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화는 제갈량, 관우, 장비처럼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그의 여정은 지혜와 충성심, 그리고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젊은 시절 전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마침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해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경주, 오늘날 후베이성 출신으로 삼국시대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북쪽의 조조, 동쪽의 송원, 서쪽의 유비가 맞닿은 이 지역은 장강 유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처음에는 촉한의 5장 중 하나인 관우의 휘에서 작은 관리 역할을 맡았으며 병력과 후방 보급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의 평범한 경력은 220년의 사건으로 인해 극적으로 바뀝니다. 관우가 동호군의 매복에 걸려 전사하자 촉한은 큰 충격에 빠지고 경주에서의 병력과 명성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때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주군을 따라 충성을 다하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생존하여 더 큰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그는 대담하면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위장 사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요한은 적군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고, 동호군에 의해 새로운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후 한밤중에 은밀히 어머니와 함께 서쪽으로 탈출해 촉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적의 포위 속에서 생사를 건 긴 여정이었고, 오직 신념과 충성심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귀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유비와 재회하게 되었는데, 유비는 형제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요화의 충성심에 감동하며 그를 비난하지 않고 즉시 요화에게 요도이두 총독직을 맡겼습니다. 이는 촉한 전략에서 그의 진정한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222년의 이릉 전투에서 많은 장수들이 전사하거나 진영이 붕괴되었지만 요화는 살아남았습니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화살과 포위 속에서도 그의 끈기와 생존 본능, 그리고 절대적 충성심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유비 사후 아들 유선이 즉위했지만 실권은 제갈량에게 넘어갔고, 요한은 북벌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뛰어난 장수들처럼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그는 장기간의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제갈량의 후방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놀라운 점은 요화가 40년 이상 촉한에 충성을 다하며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고의 유혹이나 조위의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충성심은 화려한 맹세가 아닌 위장사망이라는 행동과 밤중의 은밀한 귀환에서 드러났습니다. 263년, 촉한은 조왕과 등계의 공격으로 멸망했고 유선은 항복했습니다. 1년 후 낙양으로 소환되던 중
요화는 병으로 사망했으며 70세가 조금 넘는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공적 때문이 아니라 한 번의 위장 사망으로 자신의 충성을 지키며 살아온 특별한 생애를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혼란과 배신이 일상인 삼국지 세계에서 요화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군을 배신하지 않은 드문 인물로 남습니다. 그는 신화적 영웅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후세의 충성과 지혜, 인내의 가치를 보여주는 본보기였고, 때로는 죽는 척하는 것이 평생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요화의 위장 사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기회를 만드는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강인한 지혜, 즉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인내와 결단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삶 속에서 잠시 눕는 순간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듯 요화는 그 정신을 생생히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하이, 유비 류베이, 삼국지의 혼란과 위험이 끊이지 않던 시대, 유비는 촉한의 창업군주로서 의리와 인, 큰 뜻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르기까지 한때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깊은 산중에서 부상을 입고 지원군도 없고 동료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전략 하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바로 위장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비가 아직 큰 세력의 군주가 아니던 젊은 시절에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한나라 황실의 혈통임에도 어린 시절은 고단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184년 황건적에 난이 일어나 세상이 전쟁으로 뒤흔들릴 때 유비는 하늘 돕고 난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역사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군대도 영토도 명성도 없던 그는 매 걸음을 운명과의 도박으로 내디뎠습니다. 어느 초창기 전투에서 유비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평원현을 지날 때 산적들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은 아니었지만 지형을 잘 알고 무자비하며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때 유비는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리며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상황은 마치 칼 위에 놓인 생선과 같았고 젊은 지도자라 해도 힘만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항복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아마도 가장 기이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죽은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비로운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단순히 몸을 완전히 이완하고 숨을 얕게 쉬며 얼굴을 흙으로 가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산적들은 무기와 식량을 약탈한 뒤 시체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전장은 황폐해졌지만 살아있는 죽은 자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적이 떠난 후 유비는 병사들의 도움으로 후방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한 발 물러나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 이 경험은 유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언제 강하게 나아가야 하고 언제 부드럽게 물러나야 하는지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의와 의리를 상징하는 군자가 왜 죽은 척을 선택했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유비는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죽었다면 촉한도, 적벽대전과 한중, 이릉 전투도 없었을 것이며 인류 역사에서 인간미와 인의를 상징하는 인물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복 후 유비는 계속해서 정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끈기와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으로 많은 인재를 모집했으며 그중 관우와 장비는 평생을 함께 싸운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제갈량도 그에 휘해서 국가를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죽은 척하고 살아남기 경험은 유비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힘보다 사람의 마음과 전략을 중시했고 타인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비는 권모술수로 승리를 쟁취하던 조조나 송원과 달리 인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차별화되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예를 들어 경주상실, 일흥 전투패배, 적의 포위 등에서도 유비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위장 사망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유비를 침착하고 인자한 황제로 기억하지만 그 안에는 전장 한가운데서 숨을 죽이며 적이 떠나기를 기다린 용기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때로는 죽은 척하는 것이 진정한 시험이 됩니다. 유비는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피나 권력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인내로 살아남아 가난한 장사치에서 국가의 창업자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의 위장 사망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니라 살며 다스리는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필요할 때는 물러나고 때가 되면 당당히 일어서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 손책, 순책. 삼국지 시대 천하가 3분될 무렵 동우는 강동장동의 험난한 지역에서 태동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강과 물길이 얽히고 설킨 이 땅은 북쪽의 조조와 서쪽의 유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초석을 다진 사람들의 피, 지략,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책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위장 사망을 통해 전세를 뒤바꾸고 승리를 거두며 새로운 정권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손책은 용맹한 장수 송현의 장남으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나이에 스스로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뿐만 아니라 전략적 통찰력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를 지녔으며 사람들은 그를 소패왕, 체다샤오바왕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용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기계와 포용력, 마치 옛날 항구를 연상시키는 웅장한 기상을 의미했습니다. 195년 20대 초반의 손책은 친구이자 동지인 주유와 함께 강동을 정복하는 일련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 중 하나가 바로 유도라는 강력한 세력이 장악한 마량, 현재 강소성, 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유도의 부하 중에는 경험 많고 전략에 능한 장수책임이 있었는데 초기 전투에서 손책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수백 명의 적을 처치하며 수천 명을 생포하여 유도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재차 공격을 감행하던 중 손책은 다리에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직접 말 위에서 지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만약 적이 이를 알게 된다면 치명적 약점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전장이 부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은 패배로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손책은 상황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후퇴하거나 부상을 알리는 대신 즉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부상이 치명적이라고 소문을 내고 죽은 척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위장 사망은 단순히 몸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을 속이고 방심하게 하여 기습을 감행할 기회를 만드는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손책은 주유와 협력하여 병력을 소규모로 나누고 숲과 계곡에 매복시켰습니다. 적군이 손책의 진영을 쉽게 정벌할 것이라 생각하며 접근하자 매복에 걸려 전세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보병이 양쪽에서 측면을 공격하고 기병이 후방에서 급습하며 적군은 혼란에 빠지고 수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책임 장수는 혼돈 속에서 탈출했고 전체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손책의 죽음에서 돌아온 반격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심리전 전략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죽은 척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는 손책이 강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량 전투 이후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작은 세력들이 차례로 항복하며 손책은 세력을 확장하고 강동 정권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후에 동고를 계승한 이는 동생 송원이지만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은 손책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책의 위장 사망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걸고
계획이 실패하면 병력이 흩어지고 자신이 적에게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상당한 상태에서 냉철하게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뛰어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손책은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천부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단순히 검과 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심리, 기습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척하는 전략은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적이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쉽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책의 성공은 승리 횟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항상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위장사망 전략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뒤 200년 손책은 암살당해 2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한 이유는 그가 오래 살았다면 동호의 세력이 더 멀리 나아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남짓한 지위 기간 동안 손책은 단순한 무장에 그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운명과 맞서는 지도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4. 여포, 루부, 삼국지 시대. 만약 힘을 상징하는 인물을 꼽는다면 여포만큼 강력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천하무적의 전쟁신이자 누구도 감히 맞서기 어려운 최고의 기마장수였습니다. 조조와 원소조차도 그의 능력을 탐내면서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거침없고 용맹한 여포조차도 한때 살아남기 위해 죽은 척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음모와 살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힘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피로 흠뻑 젖은 다묘 속에 누워 폭풍우 치는 밤중에 죽은 사람처럼 가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93년 여포가 리초에와 과계, 즉 동탁의 옛 부하들에게 장안에서 쫓겨나면서 시작됩니다. 여포는 명성은 높았지만 세력은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강력한 군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원술, 장양, 원소를 찾아가지만 그들은 여포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능력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원소는 한때 하북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삼국지 최고의 전쟁신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여포는 단독으로도 정계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원소는 경계를 시작합니다. 여포가 군대를 장악하면 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여포가 장안과 상산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원소는 몰래 암살 명령을 내립니다. 여포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오만했지만 그는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영에서 이상한 기운 나온 부하들의 경계심, 원소가 큰 계획을 세운다는 소문, 모든 것이 그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30명의 훈련된 암살단이 그의 진영으로 조용히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한밤중 모든 것이 잠든 시각, 등불이 꺼지고 경계가 가장 낮을 때 행동했습니다. 암살단은 여포가 쉬고 있는 장막을 조용히 둘러싸고 몇 명은 담요를 덮은 몸을 붙들고 나머지는 담요 아래로 검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흐르고 몸이 움직이지 않자 그들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는 여포의 지혜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장막 아래에 있던 사람은 여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신 여포는 미리 자리를 바꾸었고 피해자는 충직한 부하였거나 여포의 지시에 따른 대역이었습니다. 피는 진짜였고 담요도 진짜였지만 여포 자신은 이미 죽음의 손길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숨어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다음날 아침 진영에서는 여포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고 원소도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포는 잠시 자취를 감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타나 다시 전장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여포의 죽은 척은 원소의 오만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전쟁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여포는 단순히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는 전사가 아니었고, 때로는 머리를 쓰고 일어나야 할 때와 숨을 죽여야 할 때를 아는 전략가였습니다. 삼국지 전체에서 이 사건은 가장 극적인 위장 사망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포는 단순히 방역이나 공적을 위해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다시 피로 물든 전장에서 재등장할 기회를 얻기 위해 죽은 척했습니다. 죽음은 도피가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여포는 불안정한 여정을 이어갔고 결국 여대에게 갔다가 조조에게 영입됩니다. 하지만 여포와 같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인물은 오래 붙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조에게 잡혀 하피에서 처형당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그의 최후는 진짜 죽음이었지만 193년의 위장사망 사건은 특별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 무적의 전쟁신조차도 불사의 존재가 아니며 때로는 상식을 넘어선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포는 충이나 덕의 본보기는 아니지만 생존 본능과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위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힘이 아무리 강해도 때로는 검이 아닌 머리를 사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4명의 위장사망 고수 중 누가 가장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